미국 많죠. 근데 그 저변에 뭐가 있을까? 그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현상을 지배하는 본질이 있는데 이 미기의 대한민국 그 저변이 뭔가 줄여서 본다면 결국 집권 세력이라고밖에 뭐 표현할 수 없죠. 그렇죠? 중립적으로 뭐 이재명이라는 굉장히 쓰기 싫으니까 그거에 근거로 뭐 사실 그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건 집권 세력 충분하죠. 좌파적인 세계관과 인식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스마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맞춰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한 분들한테 스마트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프롤로그인데 인사가 만사죠. 인사 원칙은 기본적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는 것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를 통해서 결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또 실현해야 되죠. 맞죠? 그렇죠? 그래 그렇잖아요. 이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 인사, 그의 인사 기준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몇 가지만 좀 추려봤어요. 김민석 아시죠? 그는 그 반미주의자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을 보자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내재적 접근법이란 별거 아니고 그들의 시각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보면 항상 다 좋게 보이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내재적 접근법? 이거는 김정은 그 위, 김정일, 그 다음에 김일성을 찬동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갖다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칭하는 거죠. 김영은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안규백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이 반유명 출신인데 이 문민통제가 명분이에요. 그러면 문민통제가 명분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뭐 아예 군 면제자 또는 여성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이거를 보면서 인사가 오기도 아니고 여기 무슨 철학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죠? 주겐주게요. 주겐주. 뒤죽? 박주. 그렇죠. 주겐주. 네? 본죽보다 더 주겐주. 그래서 뒤죽 박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날씨가 더워서. 주겐주. 본죽보다 주겐주. 락앤락 하듯이 여러분들 다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인데 날씨가 좀 더워서 날씨 탓. 네. 그 다음에 이제 민노총 출신인데 뭐 이렇게 자세한 거를 나중에 뭐 그 파일을 좀 보세요. 보시면 되는데 이제 취임하자마자 처음 어딜 갔냐면 고공농성장에 찾아갔어요. 고공농성장.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서 무슨 말 했냐면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더 나은 판결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은 노사가 하여튼 뭐 서로 용서하고 다 엄고를 하자라고 할 테니까 무죄로 해달라는 그런 청탁이에요. 사실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지금 그런 맥락이죠. 노사 당사자 합의보다 더 나은 판결은 없다. 그럼 도대체 재판을 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노사가 합의하면은 법원 판결도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참 미안하지만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 그게 가능합니까? 김영우는 사실은 고용 및 노동부 장관이에요. 이게 우리 빚을 뺐으니까 그냥 고용노동이지만은 엄밀히 보면 고용 및 노동부 장관입니다. 단순 노동부 장관이 아니에요 지금. 고용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노동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용이 돼야 노동이 날개를 달고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어떤 터전이 없는데 도대체 고용이 안 된 노동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의 방점을 찍고 노동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래 그 썼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일자리, 기업경영, 생산성 등 고려할 정책 보폭이 무지하게 넓은 부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노동운동가 출신을 갖다 앉혀놓고 말해보면 그러면 고용 및 노동에서 고용을 앞을 빼야 되겠죠. 집어넣고 이렇게 바보처럼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김영우는 취임사에서 고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했어요. 그 대신 뭐냐면
노동만 16번을 강조했어요. 이게 지금 정신 나가는 일 아니에요, 뭐예요? 어?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고용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고 노동만 16번을 이거를 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찾아봤는데 기사를 찾아서 노동권이 있다면 당연히 경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노동권만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발을 딛고 서야 지금 내가 그게 어떻게 지금 경영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노동권이 어떻게 좋습니까? 움직입니까? 살아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회 노동환경위원회가 노란봉투법을 갖다 이제 개정을 이제 해서 심사를 시작했어요. 아마 소위는 통과한 것 같은데 이게 참 너무 심한 것 같아 보면.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뭐냐면 기업의 투자 결정, 해외로의 사업장 이전, 구조 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도 경영권이죠. 경영권. 이것도 뭐예요? 노동쟁의 행위 대상이 되게끔 이 노동관계법을 지금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역 주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지금 모든 걸 전부 다 뭐예요? 노동의 지배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제가 이걸 이제 공개를 해드린 건 뭐냐면은 일종의 뭐랄까 일종의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항의를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를 했어요. 현행 노조법대로 하면은 노동쟁의는 그냥 단순해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규정의 불일치로 인한 그런 분쟁이에요. 근데 이거를 근로조건의 결정을 내가 확 넓혀요.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모든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전부 다 노조 허락을 받고 하라는 그런 복선, 언더라인 라인이 되는 거죠. 복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참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노조가 괜히 뭐 월급 올려달라 징징거리지 말고 노조가 좀 기업을 갖다 정말 만들어서 경영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왜 안 해 도대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 뭐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보면 다 억대가 넘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있길래 뒤에 있길래 억대 뭐 받잖아요. 그럼 뭐예요? 되게 유능한 사람이네. 억대 뭘 받을 전 유능한데 그런 사람이 모였는데 왜 남한테 징징대? 자기네들이 다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이게 보면은 참 남의 미안합니다. 이 기생충 같은 게 머릿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각인돼 있어가지고 혼자서 지금 못해 보면 그리고 남의 하면을 가서 뭘 갖다 맨날 어깨에 띠두르고 머리띠에 두르고 말이죠. 참 그들의 자손이 볼까 두렵습니다. 보죠. 근데 그 자기 자손을 보는 거를 갖다가 알면서도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보면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미국에 와서 조업하라 그런 얘기죠. 공장을 여기로 옮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뭐죠? 우리나라에 뭐해질 거면 일자리 줄겠네요. 그러면 이 노조가 뭐예요? 노동쟁의에 어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가? 트럼프의 통상 정책이 국가 간의 통상 정책마저도 노조가 참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보면 영역 주권이 다른데 지금 말이죠. 이게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수준이. 네. 갑니다. 지금 15분밖에 안 되면 시한 인생이라. 저는 참고로 5분 남았어요. 좀 5분 더 하셔도 돼요. 뭐 근데 그 노란 봉투법인데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참 그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요. 사실은 원래 뭐냐면은 근로계획을 하면은 사용자, 피사용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넓혀가지고 그야말로 참 어떤 면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용자가 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겁니다.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 행사하는 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전부 다 사용자라는 게 말이 되는가 보면 이게 참 이런 식의 보면 이게 이제 맛보기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받았으면 더 끝까지 할 텐데 15분에 줘둬서 끊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또 만날 계획했으니까. 네, 그러고요. 해외 입법 사례인데 이외에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노란 봉투법에는 뭐냐면은 이제 쟁의를 하면은 이게 만약에 적법한 쟁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랍니까? 그거는 노동권에 인정이 되는 법이죠. 하지만 앞에 쟁의 앞에 불법 노동, 불법 쟁의가 되면은 그로 인한 어떤 손해가 끼쳐졌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뭐야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뭐죠? 그냥 복면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기분을 부수고 공장을 하다가 뭐 그냥 초토화시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뭐예요? 사용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도록 이거를 뭔가 좀 법을 갖다 망가뜨리는 것이 노란 봉투법입니다. 그래서 노란 봉투법에는 노란이 사실 그렇게 나쁜 색깔은 아닌데 그 세월을 때 노란이 너무 싫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노란 봉투법이 너무 싫고 그 황색깔 그 무슨 황색깔 옛날에 뭐 저게 뭐그 황건적도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황이 참 싫어 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그렇고요. 나중에 또 좀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요. 노조 활동에 상대적으로 관대 프랑스가 82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조의 모든 단체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헌법위원회 위원 결정으로 이것이 시행되지 못했어요. 이 뒤를 얘기해요. 이 뒤를 갖다가. 아니 뭐 물란소라고 사실상 헌법위원회가 없겠어요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영국은 더 까다롭죠. 대처 정부 이후에 규제가 강해져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광범위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더 세요, 더 세요. 여기 전미노동관계법.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별거 없죠. 내셔널이 전미가 돼요. 내셔널 레이버 릴레이션 액트 법이죠. 거기에 따라서 보드를 만들어요. 보드 위원회. 거기에서 만약에 손해배상을 갖다 이걸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합법적인 파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 끼치고 나서 그걸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노란 봉투법의 정체입니다, 지금. 뭔지 이런 거. 미국에서 볼 때 이제 보호되지 않는 불법 파업이에요. 조합 규칙 위반 파업, 경제적 파업적 폭력 행위, 그렇죠? 절차 무시, 그 다음에 파업, 그 사보타지, 점거 파업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불법 파업의 경우에는 노조 또는 조합원에게 B는 보드죠, 보드. 그러니까 일반 법원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보드에서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제 강해요. 그러니까 노동권 인정해줘요. 하지만 불법적인 어떤 노동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줬으면 그걸 배상하려면 너무 상식까지 하네요. 내 주먹은 당신 코 앞에서 멈춰야 돼요. 내 주먹에 당신 코를 갖다 지나갔어, 뭉치고. 그럼 피가 났을 때 그럼 코피를 닦아줘야 되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왜 도대체 이렇게 불법을 하고 피해를 갖다 줬는데도 나몰라라하게 말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요. 다 뭐 그런데 이거는 하나 안 해서 말이 긴데 보면요. 요거 펴볼게요. 2023년도 통계입니다. 이거는 2023년도 자영업자 평균 연소득 1,895만.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5월 말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렇죠? 세금 계산하죠. 연말정산.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가장 정확해요. 그렇잖아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갖다 우리가 이제 기초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23년도 자영업자, 이제 사업자죠. 평균 연소득이 1,895만 원. 믿으세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소득 환산하면은 209만 원이에요. 209만 원. 그러니까 보니까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연소득이 2,5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최저임금 받으면은 2,500인데 자영업자의 평균 사업소득이 1,895만 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편의점 하시는 그 주인이 편의점 알바보다 더 돈을 적게 갖고 가요. 제가 가정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건 아니지 않아 싶으면. 그건 아니지 않아 보면.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 연간 한산소득 2,515만 원보다 얼마가 적어요? 35%가 적은 1,895만 원만 갖고 가는 겁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9%나 돼요.
이거를 볼게요. 이 보면은 이제 한국이 얼마큼 높아요? 달러 표시 26,172달러. 이게 사실 자랑할 거는 아니에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12,069. 그러면은 이 미국의 정상인 게 원래 최저임금은 말이죠. 상당히 낮아야 돼요. 따라서 대개 카운터 베일링 하는 어떤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야 되죠.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최저임금을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놓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이제 레이버 컨트롤에 의한 임금이 이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은 여기서 썼지만은 최저임금은 낮지만은 평균 임금은 낮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죠, 지금요.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지나치게 높아요. 지나치게 높아. 그러면은 하나 물어봅시다. 최저임금을 못 지급하면 뭐가 되죠? 범법자가 되는 거죠. 최저임금 미만율을 일하고 있어요. 용어예요. 법률 용어. 최저임금 미만율이 우리는 12.5%예요. 최저임금 다 못 줘요. 하도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서 이걸 계속해서 올리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최저임금 미만율은 그건 범법을 갖다가 국가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뻔히 알면서 최저임금 계속 올린다고요 지금. 이걸 보시라고 지금. 이게 왜 우리나라 이렇게 높습니까? 그러면 이걸 높인다고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니잖아요. 미국은 낮지만 뭐죠? 미국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그런 시장임금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진 임금을 갖다 시장임금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비정상이죠. 보면. 교수님 죄송한데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실 부동산 대책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거래는 촉진돼야 되잖아요. 여기 하나만 보세요. 보면. 지금 627 부동산 대책이 뭐냐면은 갑자기 대출 금액을 6억으로 지금 이걸 제한한 거예요. 이거는 법이 아니고 폭고예요, 폭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규제 전에 거래량, 그 다음 규제 후 거래량 보면 전체 서울을 볼 때 보면요. 여기 10,000건이 2,500건으로 줄었어요. 심지어 성동구를 보면은 얼마가 줄었냐? 90%가 줄었어, 90%가. 아니, 거래를 해야 될 거야, 거래를. 따라서 거래가 막혀갖고 여러 가지 신용적인 어떤 그 곤경에 빠진 사람들의 피눈물을 이재명은 과연 알까? 모른다고요. 이걸 갖다 도대체 무슨 수식관에서 무슨 고기 썰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정책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게 난리가 나는 거죠, 보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다음 뱀욕 하는데 뭐 좀 시간이 뭐 그랬다 그러는데 보면 이거 조심해서 한번 보세요. 다른 건 몰라요. 이거나 배우고 가세요. 코스피 3,000을 돌파했죠. 이게 이재명 작품입니까? 아니에요. 팩트를 보면요. 코스피 3,000 직전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갖다 5조 이상 순매수 했어요. 그것이 바로 코스피 3,000을 갖다가 돌파하게 한 그런 방아쇠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요. 그러면은 2025년 들어와서 금년 초죠. 미국의 노동시장의 지표가 악화됐어요. 이게 그만큼 이제 고용이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다 그거죠.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어. 그래갖고 많이 시장에서 뭘 갖다 기대했냐면 하반기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라고 거기에 무게를 줬어요, 지금요. 트럼프 대통령도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낮추려고 닥달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달러 가치는요 10% 이상 하락했고 주요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가 최저 수준을 갖다가 기록했어요. 언제? 우리가 3,000 돌파하기 직전에 말이죠. 그럼 여기에 보세요. 그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요. 잘 보세요. 투자자들이 약세 통화를 회피할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다시 천천히. 그러니까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투자자들이 약세 통화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아시아 어떤 그 신흥국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대체 투자처로 부상했죠. 그렇게 해서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하나, 달러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국내 자산의 매력이 커지고 판차, 이게 손이 아닙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 기대로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유인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해서 뭐냐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 흐름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이 맞춰준 거죠. 그다음 거기에 뭐냐면 우리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이 신장됐어요. 예를 들어서 AI 시대에 삼성, SK 하이닉스, 원전,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 등등 이 점이 이들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한이 뭐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야 3천이냐? 결국은 이런 이제 기업이 선방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금방 말한 달러 인덱스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통화 그리고 표시가 된 그런 자산을 갖는 것이 걔네들 서양에도 유리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이제 주식 수요가 높아진 거죠. 이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에 뭐 쭉쭉 그런데 보면요, 요거 하나만 보세요 보면 다른 거 몰라도 사실은 이제 이사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충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존에 상법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사가 회사를 물론이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도 대변해야 된다 해서 충실 의무를 확대를 했어요. 어디까지? 주주의까지 확대한 거예요. 그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주주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면은 옛날에 기억나죠? 엘리엇, 그죠? 투기자본 거기도 뭐 주주 아니에요. 따라서 그 투기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기업에 투자하는 주체 얼마나 다양합니까? 뭐 장기 투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 및 경영권 공격 세력, 일반 투자자 등 다양해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 상법 개정대로 한다면 엘리엇 펀드 등 기업 사냥꾼도 사실은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좀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보세요. 왜 그동안 이사 충실 의무의 그 원천이 뭐였냐? 그건 바로 뭐냐면 회사하고 이사 간에 계약을 맺어요. 거기 뭐냐면 민법이 위임 규정이 있고 그걸 준용한 상법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은 계약 관계 당사자인 회사에 한정되는 것이 맞죠, 지금요. 그다음에 상법상 이사는 회사 대리인 맞잖아요, 그렇죠? 주주와 계약을 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지금 이사가 주주하면서 계약을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식을 살 때 보면 그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보면 삼성전자 임원들하고 상의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죠. 삼성전자 주식 살 때 임원하고 상의하고 사신 분 계세요? 없잖아. 월스트리트 룰이 뭐예요, 그게? 개인 책임으로 사고 개인 책임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뭘 도대체 이사가 도대체 주주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참 가만히 있어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외연 확장이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요거만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물어봤어요. AI에게 물어봤어요. AI에게 물어봤어.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한국 기업 경영권 방어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겁니다. 질문.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여의치 못한 한국적 현실에서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경영권 방어책으로 무엇을 내놓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누구에게? AI에게. 그때 답변이 이겁니다. 보면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 또는 자사주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는 진영은 자사주를 이용한 경영권 방어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또는 지배력 부당 강화로 악용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가 더 이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의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한쪽을 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사주 소극을 주장하는 진영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영권 방어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제시하고 나서 자사주 소각하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요. 그렇죠. 그 결과 현실적으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AI에게 좀 물어본 거예요. AI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AI도 그렇죠. 그래서 뭐 하루 사이가 뭐 그러니까 뭐 너무 뭐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선생님 진짜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번.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재명의 구조적 엇박자 원천이 뭐냐? 구조적 원천이 뭐냐? 트럼프는 여기에 이재명의 친중 성향에 불만이 많아요. 문제 이재명의 친중주의는 정치 DNA화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고. 그다음 저 뒤를 보면은 물어봅시다. 중국의 정치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중화를 왜 집어넣어? 도대체 중화는 뭐예요? 보면 자기는 중심 남의 변들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면요. 중화는 뭐예요? 지금요. 패권 지향하고 있죠. 중화는 미국 지배에 의한 세계 평화 질서 유지라는 팩스 아메리카노하고도 달라요. 보면요. 영문으로 보세요. People's Republic of China. 사회주의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사회주의가 영어에 들어가 있고 중화의 어떤 패러독스, 어떤 뭐랄까 자기네들이 어떤 그 함몰된 그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중국이 이기게 되면은 사회주의가 아닌 중국 특성의 사회주의가 전 세계에 패러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 간단해요. 중국과 거리 두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걸 못하니까. 하여튼 뭐